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체크인스탁입니다.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알파경제 김종회사 토마토 투자클럽 김민준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FOMC 얘기해봐야죠. 간밤에 FOMC 파월 푸시 나온 건지 안 나온 건지 약간 좀 애매합니다. 3월 FOMC에서 나온 힌트들은 어떤 것일지 간밤 미국 증시 오르기는 했는데 뭐 그렇다고 이렇다하게 긍정적인 시장에 훈풍이 될 만한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좀 물음표가 달리기는 하거든요. 뭐 점도표, 성명서, 파월의 기자회견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서 김윤 전문가님은 어떤 점에서 좀 의미 있었다고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 그 시장에 이 FOMC를 열기 전에 4월에 이제 원래 이제 뭐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FOMC가 4월하고 10월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 매번 거짓말 치면서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걸치기라고 하죠. 4월 30일. 그 5월 1일 요번에 그렇게 됐는데 네, 다음번 5월 1일. 뭐 이렇게 약간 편법을 써서 하긴 해요. 본인들이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어찌됐건 4월에 FOMC가 없기 때문에 3월에 FOMC의 그 내용이 4월에 그 방향성 가는 잣대가 되죠. 거기까지 유지되든. 특히나 이제 세린메이, 뭐 매해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린메이를 앞두고 4월까지의 랠리가 좀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뭐 보통 5월에 좀 빠지고 이제 썸머 랠리 이렇게 가는 쪽인데 이번에 그 뭐 연준의 내용은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중립적일 줄 알았거든요. 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FOMC를 앞두고 시장에서 올해 금리나 한 번 할 거야 이런 내용들이 계속 스멀스멀 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뭐 결국은 금리 인하는 2번으로 유지를 좀 시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좀 그 뭐 유심 있게 본 거 조금 시선을 끈 부분은 파월 의장이 경기 침체에 관해서 좀 일축을 했다는 거죠. 굳이 통화 정책을 하는 중앙은행에서 경기 침체에 관해서 일축을 했다. 이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정치적 이면관계를 좀 본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파월 의장의 그 기자회견 주요 발언 내용들을 보면 인플레이션 상승은 일시적인 것이다. 장기 기대의 인플레이션은 잘 고정돼 있다. 이게 지금 영어 원문입니다.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거고 경제 및 인플레이션 흐름을 보고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 건데 노동시장은 견조하고 인플레이션은 2%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비둘기적 약간 금리 전망을 유지한 거죠, 지금. 그런데 왜 뭐가 이제 상당히 좀 뜻깊게 보였냐면 여기다가 하나 돌직구를 딱 때린 게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자극 우려는 관세 정책 때문이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나온 지 몇 달 안 됐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가 취임한 지 뭐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 현직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바로 지금 현직 대통령 핑계를 대는. 근데 뭐 사실 이게 핑계라기보다도 탈출구 전략이지 않나. 중앙은행의 이러한 좀 생각을 좀 가져봤고. 그리고 결국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현직 대통령이긴 하나 불편하다는 것을 은근히 내포시킨 것 같아요. 파월 의장이. 왜냐하면 연준 의장이지 않습니까? 연준 위원들은 뭐 이런 발언들을 계속 했었는데 사실상 취임하고 나서 지금 FOMC가 뭐 2번밖에 열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2번 다 직격 발언을 좀 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연준의 탈출구 전략을 좀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양적 기축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규모가 뭐 상당하던데 양적 기축이 뭐 이 부분은 그냥 뭐 연준의 아무래도 통화 정책적인 그 스탠스였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제가 봤을 때 이제 시장의 마지막 남은 매크로 거의 다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 CPI 지나갔죠. 저희 뭐 다루지도 못했어요, 사실 이 시간에. 그리고 이번에 지금 국내 양호업 넘어갔죠. 연준의 FOMC 넘어갔죠. 이제 미국 양호업 하나 남았거든요. 결국은 여기까지 매크로가 좀 제거되면 뭐 관세 정책이야 저는 뭐 신경 쓰지 않겠다 올해 한 해 내내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호적인 환경으로 좀 가지 않느냐. 물론 국내에서 뭐 전에 우리 이사님도 말씀하셨지만 남아있는 변수라면 이제 원달러 환율. 달러가 이렇게 약세로 가는데 도통 원화 강세 소식이 없어요. 이런 부분은 마지막 조금 변수가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우호적인 환경에 이제 놓여졌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FOMC 비교적 긍정적으로 좀 봐주시네요. 그러면 이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는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뭐 보통 영화나 뭐 이런 거 보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는 한 가지 그래도 좀 의미 있다라고 본 것은 QT를 좀 줄였다는 것 정도? 뭐 이게 좀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나머지는 뭐 평소에 파월 의장이 했던 얘기를 거의 뭐 그대로 반복한 것이기 때문에 어저께 이제 내린 것에 대한 뭐 반작용도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뭐 특별하게 뭐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이지도 않고 더 본질적으로는 제가 뭐 최근 들어서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맥락은 작년 재작년처럼 FOMC가 아니에요. 이미 재정 정책으로 돌아섰다라는 겁니다. 올해 최고 상승 증시 중국하고 독일이라고 여러 번 언급드렸고요. 이 두 증시의 특징 정부가 돈을 쓰는 증시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전 세계 초강세 종목들 전부 뭡니까? 정부가 그쪽에 돈을 쓰면서 뭐 관세 이런 쪽에서도 자유로운 업종 종목군들이 지금 주도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FOMC는 시장의 예상과 전혀 다른 액션을 굉장히 주도적으로 취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지금 시장의 예상대로 흘러간다? 제가 보기에 FOMC는 그렇다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7월 인하 얘기했는데 갑자기 6월 달에 인하하고 뭐 인하도 25bp가 아니라 50bp를 한다. 근데 그게 만약에 나타난다면 어느 때 나타날 것이냐? 시장의 변동성이 정말 커져서 연준에 정말 파월 풋이 진짜로 필요하다고 할 때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증시는 이미 박살난 이유일걸요. 그러니까 올해는 FOMC가 주축이 아닙니다. FOMC 중요하고 FOMC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올해 주축은 이 축이 아니에요. 그러면 미국 증시도 가장 중요한 반전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트럼프가 그동안 약속했던 이 세금이나 이런 것들 증시 부양책을 언제 꺼내들 거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증시에서 FOMC가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라는 얘기는 제가 보기엔 올해는 그렇게 안 맞을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뭐 증시 떨어지든 말든 이런 주의잖아요. 그런데 증시도 좀 뭔가 살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발언들, 그다음에 뭐 세금과 관련돼서 또 지금 구체적인 얘기들이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아마 관세가 좀 정리되면 그쪽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가 오히려 미국 증시도 반전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 핵심은 결국은 정부가 다시 작은 정부에서 큰 정부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큰 정부가 뭘 할 거고 어느 산업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 올해 증시의 가장 큰 포인트고 그래서 우리 증시도 빨리 이제 헌재의 결정이 나와서 어떤 식의 정책을 쓰는지에 따라서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 큐티와 관련해서는 4월부터 월 국채 상환 한도가 기존에 250달러였는데 50억 달러입니다. 50억 달러로 축소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서 예상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시장의 핵심이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공이 가 있다라고 포인트를 좀 맞춰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 증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어제 이 BOJ 결과도 뭐 크게 우리 증시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증시가 받아들이는 부분 그리고 금이라든지 다른 여타 글로벌 자산 시장이 받아들이는 부분 같이 좀 점검을 해주시죠. 먼저 전문가님.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올해 이제 어디에다 좀 힘을 줄 것이냐. 뭐 저는 아까 좀 이사님 의견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화 정책에 힘을 줄 것이냐, 재정 정책에 힘을 줄 것이냐.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이사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쪽인데. 네. 뭐 이번에 나왔던 그 와타나베 부인 결국 이제 BOJ 여쭤보셨으니까. 네. 와타나베 부인이 결국 NK 트레이드로 촉발이 되면서 증시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한 차례 뭐 충격파가 엄청 났거든요. 작년 8월. 네, 뭐 하락폭은 어마무시했습니다. 사실상 그때의 하락폭은. 근데 이런 거는 사실상 예단할 수 없는 재정 정책이죠. 사실은 금리 통화 정책의 일환이고. 근데 저는 그거에 앞서서 이런 부분들이 명분론이었다고 보거든요.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와타나베 부인들이 정말로 미국 시장 주식에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밝힌 바가 있나요? 전혀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명분론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상당히 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도 지금 뭐 트럼프의 재정 정책, 법인세 인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생각은 들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로 봤을 때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을 계속 부과시키고 정말로 나 홀로 그냥 묻지마 막 이런 관세 정책을 계속 남발하고 그랬을 때 과연 그 재정 정책에 힘을 실었을 때 어떤 증시 전략이 맞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성장주의 중심에 포커싱을 해가시는 분들은 이 금리 통화 정책이 상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사님 말씀대로 상수는 아니지만 만약에 예상을 뒤엎고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해버리게 되면 증시는 더 안 좋아지죠.
사실상. 그래서 저는 무게중심의 축은 좀 비슷하다고 보여지고요. 단지 오늘 이 FMC에서 제가 좀 느낀 게 뭐 양적 긴축 아까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는데 이번에 좀 굉장히 뭐 이례적으로 뭐 실업률 그리고 경제 성장률 이런 것들 구체적으로 좀 밝혔거든요. 기자회견 때. 물론 계속적으로 밝힌 적도 있고 뭐 건너뛴 적도 있지만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때 보면 상당히 낮아진 수치거든요. 지금. 결국은 이게 뭐냐. 저는 내포되는 게 미국의 지금 트럼프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는 미국의 성장 전망치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실상. 네. 이것도 지금 문맥이 전혀 안 맞지 않습니까? 해석을 좀 해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이면관계가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 뭐 중요한 것은 뭐 재정정책이 됐든 통화정책이 됐든 저희가 뭐 예단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극적 반전 드라마를 쓰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좀 보여지고, 국내도 그러면 저는 그런 과정의 연동선상에 서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계속 올해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는 살다 보니 국내를 중심으로 놓고 보는 이런 일도 생기더라. 정말 경제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미국 증시가 어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의 커플링 관계는 어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그래왔죠. 거의 다 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국내 증시는 자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신흥국 증시이기 때문에 미국 증시 휘말리고요. 중국 증시 영향받고 일본 증시 영향받아요. 사실상. 이거 좀 아쉬운 부분이죠. 그리고 증시가 좀 회기력이 상당히 강한 쪽이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이것이 올해 내내 계속 지속될 것이냐? 정말로. 그리고 우리 국내도 재정정책발을 받아서 나 홀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서 동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상승을 하게 되면 증시 뭐 지금 선물지수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 정도인데 예를 들어 한 360을 넘어서 370으로 가는 과정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미국 증시와의 동조화가 이루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 미국 증시가 빠지면 국내 증시도 견딜 재간이 없어요. 지금이야 너무 저가 매수의 메리트와 뭐 오늘 모건 스탠리 이야기도 곧 할 텐데 이따 반도체 이야기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우상향되고 최근에 리포트들이 나오고 뭐 국내 정치 이슈가 있으면서 올라가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오래 지속되지는 못할 것이다. 국내로 봤을 때. 그래서 저는 뭐 2700선이 좀 넘어가게 되면 미국 시장과의 동조화는 커진다고 보고 그러면 지금 결국은 공략 포인트는 저가 매수가 끝나간다는 시점이죠, 이제. 슬슬 끝나가는 시점이 와요. 이것이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반등이 마무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국은 저가 매수를 해서 좀 버텼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아졌네. 이러한 시점도 끝나가는 시점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국내 중심으로 이제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비중의 뉘앙스를 조금씩은 다르게 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결국은 지금의 상승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시속 게임이었단 말이죠. 조전방이 올라가면 성장주 내려갔고 성장주가 올라가면 조전방이 좀 내려가는 그나마 뭐 하나 그룹주 정도가 나 홀로 그냥 성장주가 올라갈 때도 진격 앞으로 뭐 이런 쪽이었는데 오늘 상황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우호적인 거는 국내에는 반도체 중심의 성장주 중심으로 상승이 이어진다는 부분이고 결국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수가 상승으로 간다는 것은 여러 가지의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이 아무리 올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계속 2%, 3%, 5% 이렇게 내려간다. 그럼 지수는 못 올라요. 네, 못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의 근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성장주 중심의 베팅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 통화 정책의 해석에 따른 그 낙수 효과를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섹터, 제약바이오겠죠. 과연 올해 이제 투심의 방향이 뭐 전문가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투심의 이제 방향성이 정해지는 거니까 네. 이 통화 정책이 FOMC가 이제 회의가 끝났는데 이것을 투심들이 과연 제약바이오의 수급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오늘 만약에 뭐 셀트리온이나 삼바나 여러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으로 가버리게 되면 이 FOMC의 해석을 시장은 좋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뭐 일단 1티어군은 당연히 성장주 쪽이 될 것 같고 반도체, 2티어는 제약바이오, 이제 3티어가 문제인데 아까 우리 이제 이사님 김종희 이사님 말씀을 경청하면서 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러면 굉장히 의구심이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2차 전지가 2023년에 고점에 갔을 때 굉장히 저랑 파이트를 많이 했거든요. 경기 사이클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지 마라. 저활한 상품 부분에 관해서 자동차를 가장 먼저 부러뜨린다. 차 안 사죠, 여러분들? 배터리 안 팔려요. 이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결국은 이 통화 정책의 약발이 성장주 중심으로 안 간다는 것은 2차 전지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 정책으로 과연 트럼프 정부에서 이 2차 전지에 관해서 우호적인 정책을 내줄 것이냐? 반도체는 그렇다 치고 제약 바이오랑 이것도 상당히 이제 토론을 해볼 만한 주제이지 않나. 어찌됐건 뭐 저는 성장주 중심의 1, 2, 3번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그 3번에 2차 전지도 배치를 하시는 거예요? 네, 결국은 이제 배치를 했는데 아까 뭐 사실은 우리 이사님 말씀하신 게 굉장히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 정책에 조금 더 힘을 실으면서 이게 진행이 됐을 때 뭐 통화 정책에 힘을 실든 저처럼 5대5로 배치하든 그것은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인데 재정 정책에 좀 힘을 실었을 때 과연 트럼프가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전반에 우호적인 재정 정책을 실행해 줄 것인가, 뭐 법인세나 이런 거시 관점 말고요.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나 뭐 이런 거요. 그렇죠. 물론 테슬라는 생산자 보조금은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고뇌가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사이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의 힘을 조금 더 싣고 있다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기조 파월풋의 영향으로 인해서 성장 섹터에 조금 더 이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김민우 전문가의 의견이었고요. 그러면 이사님은 어떠세요? 네, 일단 저는 우리 시장은 뭐 연초 내내 강했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미국 시장이 위험하지 전 국내 증시에 대해서는 뭐 긍정적 관점을 연초부터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저는 뭐 올해는 우리 시장에 대한 뭐 부담감은 예를 들어서 너무 오버하거나 아니면 뭐 정치적인 어떤 변동성이 커지는 것 정도를 제외하면 올해 우리 시장에 대한 뭐 걱정은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고 올해는 지금 초반에 완전히 이제 힘쓰고 있는 조선방산만 계속 좋아지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저평가됐던 종목군들도 살아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는 게 지금 정책의 핵심 포인트가 전부 뭡니까? 다 인프라 하겠다는 거예요. 뭐 유럽이나 미국에 가보신 분들 알겠습니다만 말이 좋아 선진국이지 인프라 정말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선진국의 인프라인가라고 생각할 만한 거 많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 국가의 그런 것들을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시설이 존재하는가? 존재 안 하잖아요. 대부분 공장 다 더 동유럽으로 밀어내고 다른 쪽으로 이미 나가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은 소비 하나 믿고 살고 있다가 미국이 뭐 국가도 지켜주다 보니까 뭐 그냥 유유자적하게 뭐 커피나 마시고 이렇게 살았던 거죠. 그동안 유럽 국가들은. 그런데 이제 당장 자기들이 방산도 해야 되고 공장도 다시 돌려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거기다가 이제 돈을 밀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성공할지 여부는 알 수 없죠. 근데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걸 누가 공급해왔습니까? 중국이 공급해왔죠. 그러니까 중국의 거의 모든 공산품들이나 소재 부품들을 공급해왔잖아요. 근데 중국을 지금 다 끊어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화학이나 철강 쪽에 생산량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최대 피해자 누굽니까? 한국이에요. 그러면 한국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예전만큼 좋아질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PB 0.2배까지 뭐 거의 뭐 5분의 1 토막 났던 것들이 일정 부분의 가격 되돌림이 나올 가능성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산업 구조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미국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크 아메리카를 외치면서 나왔는데 이게 되겠어요? 메이크 아메리카 가면서 가격이 올라가는데 보조금도 안 주고 그만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쉽지 않다. 반대로 유럽 쪽에서도 이제 메이크 유럽을 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 쉽게 되겠습니까? 거기 올라간 그 여러 가지 비용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면 지금 우리 시장이 왜 강한지에 대한 이유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올해 저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뭐 조업 잘 움직였던 뭐 조선방산 이것도 뭐 쉽게 밀리지 않겠죠. 다만 뭐 공매도 재개되면 공격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같은 것들은 이제 막 살아나고 있는 국면이니까 저는 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별로 없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시장보다는 우리 시장에 집중하는 게 맞고, 미국 시장의 소위 이제 빅테크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실적이 많이 따라주지 않으면 이들 종목에 대해서는 좀 경계의 시각을 여전히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미증시보다 우리 증시가 좀 더 낫고,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검증해야 될 부분은 실적,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좀 어떨지 이 부분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FOMC 있었으니까 김 이사님 간략하게 뭐 금이라든지 환시 동향 이쪽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었다고 보시나요? 달러 약세로 인해서 금도 강세,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금리 액션이 없으니까 비트코인도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저는 만약에 달러가 트럼프 대통령 일기처럼 약세로 간다면 대체 자산으로서 금은 좀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가격 기준에서 그러니까 자본 이득을 위해서 사라는 게 아니고 달러 약세의 반대급부로서 그다음에 미국의 약간의 이 물가 상승에 대응하는 인플레치 차원에서의 자산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부분은 가져가셔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은 저는 뭐 이쪽은 잘 몰라서 그냥 간단한 코멘트만 하자면 저는 뭐 한 몇 년 전부터 계속 동일한 주의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자산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통화라고 생각했지만 통화가 될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잖아요. 네. 그럼 하나의 자산이란 말이죠. 이게 재작년, 한 3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가 채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 내놓고 미국이 뭐 당기겠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면서 하루에도 뭐 10% 이상씩 급등락이 나오지만 중요한 건 이게 스물스물 올라와서 제가 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7% 내외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전체 자산에서 그 정도는 담아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자꾸 이 주가의 등락을 그 가격의 등락을 쫓아가려고 하면 제가 보기엔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계속 이제 늘어나면서 미국도 전략 자산으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중국은 이미 몇십만 개를 가지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것도 내 자산 안에 이걸로 인생을 걸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지만 늘어난 만큼은 보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만 잡코인들은 당연히 사면 안 되고 최소한 미국이 전략 자산으로 확보하겠다고 하는 정도의 바운더리 내에서 저는 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저 역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전체 자산의 한 10% 정도는 이런 코인도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다만 뭐 순위 한 5위권 밖으로 벗어나는 그다음에 미국의 금융권이 건드리지 않는 그런 잡코인들은 다 빼고 적어도 순위 한 3, 4위권 내에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저는 뭐 10% 정도의 포트폴리오는 편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김민주 전문가님도 좀 의견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부분도 좀 다릅니다. 일단 금 가격에 관해서는 그 제한적 상승이라고 일단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뭐 글로벌의 정치 변수가 되었건 각국의 어떤 중앙은행의 안전자산의 선호도가 되었건, 뭐 사실은 이 중앙은행들이 금을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매입한 게 좀 컸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이 사실상 여러분 그 달러와의 어떤 통화관계의 커플링은 진즉에 좀 깨졌습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고공행진 갈 때도 안전자산으로서 골드는 쭉쭉 올라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파생상품 하시는 분들이 통화정책의 연동관계를 좀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이 낭패를 많이 봤단 말이죠. 막 금이 여기서 이제 고점일 거야 그럼 숏을 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는 좀 다르게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저는 논리의 제 구조가 맞을 거면 저는 아까 통화정책의 힘을 조금 더 싣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올해 어찌됐건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뭐 줄인다든지 금리 인상으로 간다고 보지 않아요. 뭐 다른 방법의 루트를 통해서라도 유동성 공급을 한다고 보여지고 지준율이나 그게 역내포 두 가지를 들었고 거기다가 재정정책까지 합쳐지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이제 중앙은행들이나 시중은행들이 과연 강하게 지배력을 금 매수를 계속적으로 해갈 것이냐. 저는 그렇다고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사실상. 그래서 조금 더 금은 지속 상승하겠지만 뭐 고점이 어딘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래도 제한적인 상승이라고 좀 보여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보수론자입니다. 근데 뭐 아까 이사님 말씀에 조금 하나 보유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건 저도 동의해요. 어제 뭐 리플 같은 종목들 엄청나게 고공행진 갔거든요. 맞아요. 소송 다 접고 네, 그랬는데 이게 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냐면 사실 시카고 거래소 CME에 편입되면서 올라갔어요.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가상화폐 시장에 관해서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절대 통화로서 허용해줄 수 없다. 이런 다 코멘트 했고 국가에서 직접 하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통화가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것이 이제 미국이 뭐 전략자산으로 가져간다. 이건 다른 문제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미국의 가상화폐다. 이렇게 공인할 건 없다는 거죠. 달러와의 동일하다. 이럴 수는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된다면 자기의 지배력 밑에 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카고 거래소에 이거 상품으로 넣어놔버렸거든요. 그건 뭐냐. 쉽게 말해서 큰 손들이 와가지고 숏을 치면 떨어진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이.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뭐 일정 부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결국은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부분은 어떤 형태여야 되느냐 결국은 저는 증시와의 연동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나스닥. 그래서 지금은 이것도 조금 예전에는 어떤 풀이를 했냐면 이 코인 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은 안전자산의 메리트다. 그러면 증시가 위험자산이 하락할 때 기본적 구조가 올라가는 구조여야죠.
그게 안 맞은 지 꽤 된 것 같아요. 금이랑 그러니까요. 가상화폐가 제가 늘 같이 주장하는 가는 것도 거는 그렇고. 그 네. 제가 틀릴 수 있으나 논리의 근거는 맞아야 된다는 거죠. 구조가. 네. 그들이 주장하는 안전자산이라고 계속 지칭을 한다면 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는 이 나스닥과의 동조화가 이루어졌고요. 디커플링이 아닌 커플링으로 갑니다.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비트코인 떨어져요. 미국 증시가 오르면 비트코인 오릅니다. 과연 안전자산인지는 좀 의구심이 있고 단지 어느 정도의 그 미국 시장의 전략자산화를 해갈 때 보유해야 된다는 부분은 네. 저는 100% 동의입니다. 근데 이제 상품군은 뭐 저는 코인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 뭐 도지코인 예. 이런 것도 모르고 그건 각자 판단해서 하시고 예. 그러면 저는 뭐 한 코멘트만 더 드린다면 결국은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금이나 이런 비트코인의 상승을 바라보고 하기보다는 아까 이사님하고 저하고 논리의 한 방향성이 딱 일치되는 게 하나가 있죠. 국내 자산은 적어도 시간이 흐른다면 국내 증시는 조금 더 높은 곳에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의견이 좀 분분한 금이나 비트코인보다는 사실상 국내 주식을 지금 하는 게 조금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FOMC를 좀 자세하게 딥하게 풀어봤고요. 다음으로는 리포트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세계 리포트. 먼저 IM증권에서는 파열음이 들리는 일부 이머징 시장 어떤 쪽에 신흥 증시 좀 안 좋은 쪽이 있나 봐요. 좀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자동차 섹터에 대한 대신증권 리포트고요. KB증권 한미반도체 종목 리포트 내놨습니다. 하나씩 설명해 주세요, 이사님. 네, 자동차. 지금 뭐 삼성전자의 상승이 여러 가지 것이 결부되어 있지만 공매도가 재개되는 관점에서 현물을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외국인 수급도 일부 유입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논리죠. 자동차도 관세와 관련돼서 가장 큰 피해 업종 중 하나라서 우리 시장 상승에 진짜 소외되어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이긴 하지만 이거 조금 과도하지 않느냐.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악재가 확정되는 것이 오히려 호재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 재개 과정에서 외국인 수급이 좀 유입되는 과정에서 보면 외국인들이 그러면 일부는 롱숏 전략으로 갔을 때 고평가된 걸 판다면 저평가된 건 사지 않을까라는 그런 논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 재개 자체가 오히려 자동차 수급에는 좀 도움될 수 있고 관세와 관련된 우려는 좀 너무 과도하게 평가된 것은 아닌가라는 리포트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종목, 뭐 최근에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 한미반도체에 대해서 목표가는 내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차세대 쪽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TC본더와 관련된 매출이 정말로 경쟁사가 위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인된 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SK하이닉스가 여러 군데 테스트 해보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다가 물량을 주면 가격 조절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 군데 테스트하는 건 아마 100% 맞다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물량이 들어갔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대부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일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한미반도체 역시도 SK하이닉스에 목매달고 있지 않죠. 해외 진출을 통해서 마이크론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그래서 전체 매출은 약간 떨어질 수 있는데 그다음에 하이닉스의 집중도도 떨어질 수 있는데 마이크론으로 가면서 오히려 수익성은 좋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도 영업이익률 한 50% 정도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TC본더에서의 점유율도 거의 한 80%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실적 추정치는 약간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은 올라가고 있다라는 쪽. 그래서 저는 한미반도체 김민 전문가도 얘기하셨지만 저도 지금 가격이라면 예전처럼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기보다는 조금 더 이 지금 가지고 있는 독점력에 대한 베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와 자동차 섹터에 대한 리포트고요. 첫 번째, 파열음이 들리는 일부 이머징 시장. 어떤 쪽이 이머징이 지금 좀 그런가요? 네, 일단 이머징 시장 쪽에서 우리와 중국이 지금 좋기 때문에 네. 이머징 자체가 다 좋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아마겟돈으로 빠지는 두 가지 증시가 있죠. 인도네시아가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지금 정치적 변수가 꽤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가 지금 달러 약세 구간에서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증시는 지옥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터키는 한 번도 정치가 안정된 적은 없는데 최근 터키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똑같은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율의 변동성 확대, 그다음에 증시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전 세계 증시에 영향을 준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율이 뭔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뭐 저도 뭐 김민지 전문가도 해서 의문을 조금 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이렇게 뭔가 실적도 좋아질 만한 요인이 있고 외국인 수급도 일부 유입되고 있는데 환율이 안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다음 준비된 그림 보시면 자, 위안화 비교해봐도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커플링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위안화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위안화는 지금 달러 대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플랫하게 가고 있죠. 그럼 이 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 내에서만 자산 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전체 우리 시장의 뭐 주식 채권 산 총 금액은 변하지 않는데 그 안에서 변화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도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외부에서 유입되는 금액 자체가 아직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면 우리의 전체 달러 수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출로 벌어들이는 돈 자체가 줄어들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뭐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두 그림에서 추정해 봤을 때 어떠한 포인트를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리포트의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런 정치적 변수와 관련돼서 환율이 조금 덜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이런 정치적 변수의 마감 자체가 환율에 의미 있는 변화를 좀 끌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달러 약세에 비해서 원화가 워낙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자, 이건 계속 우리가 추적해봐야 되는 변수이자 과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결론은 만약에 이게 정치적 변수에 의한 것이라면 정치적 결정에 의해 환율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도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역으로 뒤집어 봤을 때 작년 12월부터 소위 이제 계엄으로 들어가는 시기부터 환율이 마구마구 출렁이기 시작했죠. 네. 그때 이제 하는 총재가 얘기했던 게 한 20원, 30원 정도는 그런 정치적 변수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런 정치적 변수가 끝났을 때 과연 그 정도 폭의 원화 강세가 나타날 수 있는지 그런 강세가 나타날 수 있다면 단기 거래를 하는 헤지펀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매력적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장의 수급도 엄청나게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뭐 저 역시도 계속 한번 추적해 보겠습니다. 근래 들어서 두 분이 입을 좀 모아서 환율 상당히 좀 강조를 해주시는데 뭐 신흥국 쪽에 인도네시아하고 튀르키예 쪽에서의 움직임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봤습니다. 우리도 뭐가 됐든 결론이 좀 빨리 나야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일상으로 좀 돌아가야 될 텐데 점차 늦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습니다. 환율에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윤 전문가님 뭔가 해주실 얘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예. 뭐 이사님 팬이기도 하지만 저도 이 그 고뇌가 상당히 있거든요. 어디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 저는 일반인들한테 물어볼 수는 없고. 그런데 저도 이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일단 이사님의 그 국내 정치 변수가 해결됐을 때도 만약에 원화가 강세가 안 가면 다른 요인이 있다는 그쵸? 결론이죠. 네. 여러분들. 그죠?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달러 환율이 내려오고 있지 않는 부분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외인 수급이 좋아질 리가 없지 않습니까? 숨만 쉬어도 환초선이 계속 나오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흥국 증시가 뭐 각각의 정치 변수가 있겠지만 인도 이런데 뭐 굉장히 후진국이죠. 사실 수준으로 따지면. 뭐 그런 거 다 이해를 하는데 저는 그 주된 요소와 종된 요소에 관해서 이사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게 뭐냐. 지금의 재정정책 이런 부분들이 아까 굉장히 독일에서 박차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유로를 제가 켜놨는데 유로 이런 통화레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반대급부 상황으로 달러 인덱스가 주된 요소가 아니고 종된 요소가 되면서 가장 앞장서 있는 게 뭐 독일의 어떤 이런 채권 그리고 유로의 어떤 통화료 상승 그러면서 이제 종된 요소가 달러 인덱스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연동관계로 원화도 강세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상 달러가 시장의 점유율이 높긴 하지만 그립을 꽉 쥐고 달러가 주된 요소는 아니었다. 저는 이런 풀이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사님 계실 때 이런 의견도 좀 궁금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 뭐 시간이 조금 제한적입니다만은 굉장히 딥한 고뇌가 좀 있어야 돼요. 만약에 국내 증시가 정말로 부러지게 되면 혹시나 모를 변동성에 이 지금 원달러 환율은 사실상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원달러 환율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코 위치단이 좋은 위치단이 아니에요. 늘 보게 되면 지금 1463원이거든요. 어제 미국 증시가 내렸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지금 올랐어요. 만약에 1470원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 국내 정치 변수가 있었을 때 1486원이었거든요.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원인과 결과를 추적 관찰해보면 내용은 다를 수 있으나 기사님이 오늘 아까 이머징 증시를 오늘 들고 오셔가지고 저는 이 한 코멘트를 좀 드려봤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은 저희가 시간을 따로 빼서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간략하게 이사님이 좀 이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신다면요. 네, 뭐 저는 대응 관점은 뭐 똑같고요. 말씀드린 부분이고 다만 이제 유로화가 최근에 이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는 유로존 경제가 어제도 이유는 이유다라는 그 리포트에서 리포트.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유로존 경제 자체가 항상 1%의 저성장에서 벗어날 개연성을 보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반대로 미국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 베팅이 이제 필요한 거고 우리 시장의 환율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성장률이 1.7%밖에 안 된다면 뭐 우리도 환율이 움직일 만한 이유는 펀더멘탈적으로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걸 깰 수 있는 원화 공급 요소가 예를 들어서 정치적 결정 이후에 생긴다면 환율은 뭐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낮은데 종목들 움직이면 우리도 활발해질 수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땐 그런 기대 정도로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저는 이제 그 환율 레벨이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지는 게 유리한데 일방적으로 낮아지는 것도 유리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환율은 관세를 반영한 환율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관세 결정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돼야 환율 레벨도 안정될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현재 구간에서 정치적 결정이 빨리 나타나야 재정 정책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환율도 방향성을 더 결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더는 더 언급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빠르게 빅데이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김민주 전문가의 빅데이터는 삼성전자 대 SK하이닉스입니다. 시작하면서 모건 스탠리 얘기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아마 이 목표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요즘 두 종목 모두 다 들썩입니다. 간략하게 코멘트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 뭐 PD님이 조금 제목 순화시키신 것 같아요. 오늘의 제목은 원래 모건 스탠리의 어그로였습니다. 네, 이렇게 제목을 잡아왔고 사실상 그 모건 스탠리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SK하이닉스 15만 원 맞아요. 사건. 그때 뭐 겨울이 온다. 네, 그렇죠. 윈터 이즈 커밍. 네, 윈터 이즈 커밍, 뭐 윈터 룸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했는데 뭐 며칠 뒤에 다시 16만 원. 맞아요. 정말 추하다. 제가 그 생방송 중에 이랬거든요. 모건 스탠리가 세상에 목표가 그렇게 매도 리포트 내고 뭐 굉장히 반발이 많으니까 10,000원 올려주는 뭐 이런 거였는데 결국은 목표가 상향했어요, 여러분들. 16만 원까지 떨어졌던 하이닉스인데 막 간단하게 이 부분은 오늘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뭐 15만 원, 16만 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약발이 안 먹혔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내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사실 모건 스탠리 리포트로도 꺾어 넘어뜨리지 못했습니다. 주가 23만 원까지 그냥 제일 잘 갔거든요. 하이닉스가 정말 쉽게. 근데 이번에는 이들도 동의했어요. 23만 원까지 냈거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업사이드가 15%. 삼성전자도 바꿨죠. 지금 6만 5천 원에 7만 원까지 냈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지금. 사실상 업사이드가 한 20%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시사하는 바가 뭐냐. 그때 당시에 뭐 약발이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는 사실상 주가를 보면 아는 부분인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좀 먹힌 것 같아요. 내려왔으니까. 근데 이들도 이제 스탠스를 바꿨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국내 반도체가 상승 탄력도가 업될 수밖에 없다. 이 한 문장입니다. 이들이 어그로를 끌었으나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상승 탄력도 어제도 좋았거든요. 삼성전자 향들을 쭉 보시게 되면 어제 내려가는 향들을 보게 되면 뭐 YC, STI, DI, 하다못해 AD, SK하이닉스 향 쪽을 보게 되면 SK하이닉스 뭐 이런 쪽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모건 스탠리의 어떤 뷰가 좀 바뀐 부분은 국내 상승 탄력도의 반도체 섹터에서 붐업을 더 할 것이다. 목표가 제시 한번 해보고요. 네. 오늘 빅데이터도 좀 높아졌더라고요. 지금 삼성전자는 거의 7만 원까지 저도 보이던데 일단 일장 목표가를 6만 3천 원 다시 제시해보고요. 하이닉스는 동일하게 24만 원 목표가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